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연구에 몰두해온 중국 출신의 역사학자 순양이라고 합니다. 주로 명나라 전후 시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명나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뻗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각 지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경상남도 진주라는 도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농계제라는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농계제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조선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적장을 처단했다는 농계라는 여인과 진주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김시민이라는 장수를 기리는 행사가 성대하게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나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명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지하고 종속된 상태였으며 조선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전쟁에서 활동한 여러 장수나 의인들 역시 명나라의 영향권이나 지휘체계 아래 있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죄다 조선의 영웅으로만 치켜세우며 스스로 독립적으로 거둔 성추인 듯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당시 중국 측 사서나 기록 일부에서 조선은 명나라의 완전한 속국이나 다름없었다는 뉘앙스를 읽어낸 적이 있었고, 그 근거에 기반해 김시민과 논계 역시 사실상 중국의 통치권 아래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논계제에서 논계를 크게 기리는 일에 대해서도 저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명나라가 없었다면 제대로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슨 근거로 논계를 전적으로 조선의 의인인 양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축제를 연다는 말인가. 게다가 김시민 장군 또한 명나라를 배후에 두고 여러 작전을 펼쳤을 텐데 오직 한국의 장수인 것처럼 선전한다니, 이는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란 곳이 중국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여 근근히 발전해온 소국이라는 인식이 제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농계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진주로 가서 이 농계제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곳에서 공공연히 제 주장을 펼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논계와 김시민 모두 중국의 통치 아래 있던 인물인데 한국이 그 사실을 교묘히 숨기고 마치 고유의 영웅으로만 치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학자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좋고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그 현장에 뛰어들어 직접 문제를 제기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결심을 주변에 털어놓자 동료들은 제게 조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요즘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으니 가는 김에 좀 더 세심하게 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싶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작은 반도 국가가 과연 중국처럼 화려한 문명을 뽐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한국에 가서 중국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 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곧장 예약하고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제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을까 봐 중국식 즉석식품이나 향신료를 넉넉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들은 적이 있어 휴대용 변기 도구까지 가져갔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에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곳을 직접 본다는 호기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만간 크게 한바탕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내린 곳은 인천이라는 지역의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건물이 몹시 거대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설마 이토록 넓고 깔끔한 공항일 줄은 몰랐습니다. 출입국 수속 또한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중국도 이런 시설쯤은 문제없이 갖추고 있다고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이미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몇 차례 마주쳤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길을 물어볼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이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한국이 이렇게 나름대로 세계화에 대응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인 수준을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저런 몇몇 표면적 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정작 다른 면은 못 믿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농계제가 열리는 진주까지 이동하려면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에서 남쪽 지방까지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한국의 고속철도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고속철도 역시 상당히 깔끔하고 편리했습니다. 좌석마다 충전 단자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니 한국의 도시와 시골 풍경이 번갈아 펼쳐졌습니다. 초록 들판과 강, 도시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등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고 자연 경관도 아름다워서 저는 내심 또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발전도 중국에 비하면 보잘것없지 라며 억지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진주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역 주변은 의외로 도시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리도 깔끔하고 간판들이 한글로 가득했는데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기사분에게 물어보니 진주라는 곳은 경상남도에 속한 도시이며 옛날부터 진주성 전투나 논개 이야기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내리게 한 숙소도 생각 이상으로 깔끔했고 로비에서 만난 직원이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논개제 현장에 가서 제 주장을 펼쳐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서둘러 진주성으로 향했습니다. 논개제는 주로 진주성 일대와 남강이라는 강 주변에서 펼쳐진다고 들었습니다. 진주성에 도착하니 이미 입구 주변이 축제 분위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쏟아부으면서 논개와 김시민을 한국의 인물로만 기리는 행사를 하다니 저에게는 과장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홍보 안내 책자를 얻었는데 그 안에는 논개와 김시민에 대한 소개 글이 가득했습니다. 논개는 충절과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쓰여 있었고 김시민은 진주성을 사수해 큰 승리를 거둔 장수라고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자를 훑어보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들이 명나라가 없었다면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한국의 영웅인 양치켜 세우다니 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왔다는 의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진주성 내부로 들어서니 축제를 체험하는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코너, 한국식 전통 음식을 만드는 체험 부스 등이 있었고 무대에서는 논개 이야기를 각색한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잠시 지켜보았는데 논개가 적장을 남강에서 껴안고 뛰어내려 함께 죽음으로 이끈 이야기를 극으로 표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감탄하면서도 뭔가 가슴 뭉클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명나라의 덕을 입어 조선이 겨우 유지되었던 시기에 어찌 이 여인이 조선을 위해서만 몸바친 양 묘사하는가, 전혀 명나라의 존재감은 언급도 안 하는 건가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현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제공해주는 중국인 가이드를 발견했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보였는데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논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중국인이라면 혹시라도 저와 생각이 비슷할 수 있으니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쪽으로 슬쩍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중국어로 인사를 하며 혹시 명나라가 임진왜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논개 역시 사실상 명나라의 통치 아래 있던 조선의 신민이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는 저의 말을 듣더니 살짝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논개는 조선에 태어나 조선 백성으로 살았고 임진왜란 중 진주성과 연관된 사건에서도 조선 쪽 기록에 그녀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또렷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명나라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다 해도 조선이 완전히 명나라의 속국은 아니었으며 적어도 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전투와 거기에 참전한 이들의 행적은 조선의 영역 안에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째서 같은 중국인인데도 저렇게 한국의 논조를 거의 그대로 대변하고 있단 말인가. 저는 거칠게 반문했습니다. 정말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배운 역사는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았고 조선 왕조가 명나라의 책봉을 받는 종속국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논개나 김시민 같은 이들을 전적으로 조선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이드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책봉 체계와 종속국 개념은 다르며 조선 왕조가 독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역사학계의 정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논개와 김시민이 굳이 명나라 신민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를까. 어째서 중국인조차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입장을 돕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마 반박할 말이 궁해져서 속으로 이를 갈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관광객들도 저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고 몇몇은 제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진 걸 보고 피하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이상한 트집쟁이로만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날 오후 저는 진주성 내부에 위치한 김시민 장군 전시관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는 김시민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전시해 놓고 해설사가 관람객을 이끌며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고 진주성을 사수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듣고 있다가 해설사가 김시민을 조선의 장수로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말하는 순간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중국 쪽에 있는데 그렇다면 김시민 또한 명나라의 지휘를 받았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요. 해설사는 인자한 표정으로 천천히 답했습니다. 임진왜란 기간 중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하긴 했지만 진주성 전투 당시 김시민은 조선군만으로 성을 지켜냈고 명나라 군이 완전히 직접 개입한 것은 조금 뒤의 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시민은 확실히 조선 관직 체계에서 임명된 인물이며 각종 고문원과 족보, 국내외 학계의 논문 등을 통해 그의 활동 무대가 조선 내부였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종속국이면 당연히 그 군대도 명나라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설사는 흔들리지 않고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완전히 일방적인 복속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저는 더욱 억울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런 식으로 한국 쪽의 설명만 강조하고 중국 쪽 사료에 따르면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니 김시민도 결국 명나라의 지시 아래 움직였다는 제 주장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내세울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히 중국 사서에 조선이 속국이라고 언급된 문장이 몇 개 있을 뿐 거기서 곧장 김시민이 중국 장수였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고 해설사와 또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말싸움이 심해지자 주변 관람객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전시관 스태프들이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차마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버럭 소리를 한번 지르고는 전시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경비로 보이는 사람들이 달려올 듯한 기색을 보였기에 괜히 더 큰 충돌이 벌어질까 봐 저도 슬그머니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주의 어르신들로 보이는 노인분들을 또 몇 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분들에게도 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논개나 김시민이 중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왜 부정하느냐고 다그쳤지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오랜 세월 진주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김시민과 논개가 중국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중국 사료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우겼지만 그들은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역사 기록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조선에서 태어나고 조선 제도 안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나 명나라가 원군으로 참전했으나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가 살아있었고 속국이라고 해서 조선인이 모두 중국인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분들의 태도가 단호해서 더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 스스로도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논개나 김시민이 굳이 중국인이 되어야 하는 논리가 정확히 무엇일까? 제가 떠받드는 중국 사료는 그렇게 단편적인 문장에 불과한데 과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저는 그때까지도 제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계속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저는 숙소에 돌아와서 잠시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확인해 보니 이미 제가 진주성 곳곳에서 시비를 걸고 다니던 게 몇몇 사람에게 찍혀 온라인에 올라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외국인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소란을 피우더라.
김시민이 중국 장수라니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하면서도 억울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는 쪽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논개제는 더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축제의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논개를 기리는 공식, 기념식이 열리는 무대 근처로 가봤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 있었고 사회자가 한국어로 논개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멘트를 하고 전통 복장을 한 배우들이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그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화하고 우상시하는데 논개가 명나라의 영향 아래 있던 조선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대 앞으로 다가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논개가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왜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의사 정도는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돌아보았고 주최 측 스태프들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스태프는 저에게 행사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저는 스태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축제가 진실을 외면한 거짓 행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행사 관계자들이 더 강하게 저를 제지했고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몰려와 저를 무대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지만 끝까지 고함을 쳤습니다. 논개는 진정한 조선인이 아니라 중국이 베푼 힘 아래에서만 활약한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잃고 있었는지 그때 저는 차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현실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축제에 와서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고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펼치며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국에서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 행동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려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휴대용 버너를 펴놓고 중국식 전골 요리를 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산불 위험, 안전 문제, 위생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한다며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고 중국에서는 이런 정도 일은 대수롭지 않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저를 꺼렸고 축제 관계자들도 제가 또 어디서 시비를 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안내원들조차도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인 안내원에게 왜 이런 논개제 행사에 동참하느냐, 당신도 중국인이라면 이런 역사 왜곡을 반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그 안내요원은 제게 역사 왜곡이 아니라며 논개는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문헌으로 입증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더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달려와서 저를 말렸고 결국 저는 또다시 소란스러운 인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축제 일정 중반쯤 저는 지역 경찰서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행사장과 공공장소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축제 주최 측에서도 정식으로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행사장에 들어오지 말아달라. 수많은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질서를 해친다는 항의가 쇄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막막해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리려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역사를 왜곡하는 몹쓸 인간처럼 취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정말로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논개제 기간 내내 머무르며 줄기차게 시위를 할 생각이었지만 체포되거나 강제 퇴출당하면 제 인생에도 큰 불이익이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주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우울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고 동시에 그곳에서 제가 시도한 일들이 너무 무모했음을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인천 근처의 공항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이 며칠 동안 겪은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주장은 사실 빈약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종속국이었으니 그 시기 조선에 속한 인물은 전부 명나라 백성이라는 식의 단순 논리였으나
한국 측 사료들은 조선이라는 독자적 왕조가 존재했고 실제로 임진왜란 중에 조선군이 독자적으로 싸운 전투도 많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시민이나 논개가 활동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조선 내부 문헌과 당대의 증언, 심지어 해외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조선인이 맞다고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중국 사서의 아주 단편적인 문장만 붙잡고 이들을 중국 통치하에 있던 인물이니 중국인이다라고 우겨댄 셈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기본적인 해외 예절도 지키지 않고 마구 행동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휴대용 버너로 요리하고 심지어 길가에서 용변을 보는 등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민폐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고 축제 주최 측과 경찰의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은 그 어떤 나라를 가든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중국에서 익숙하게 해왔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엄연히 법적 위반이나 최소한의 공공규범에 어긋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미처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천의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인터넷을 잠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몇몇 개인 블로그에 진주에서 논개제 도중 중국인 한 명이 이상한 주장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대개 그 중국인이 너무 무지하고 무례했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김시민과 논개를 중국인이라고 우기다니. 그런 황당무계한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한국을 무시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원인을 대부분 제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서히 제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좀 더 차분하게 학술적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한국 역사학자들과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저 축제 현장 한가운데서 마구잡이로 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현지 법규나 예절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이 저를 반길 리 없고 오히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위험인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보니 이미 한국에서 찍힌 제 사진과 영상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몇몇 사람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왜 하필 학자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한국 축제에서 소동을 일으켜 중국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느냐며 꾸짖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이 독자적인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에서 모든 영웅을 마치 조선의 것이라고만 치켜세우는 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제대로 된 사료 분석이나 국제적 학계의 합의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한두 문장만으로 전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인해 컸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도리어 제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또 논개와 김시민이 과연 어느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었는지, 그런 세부적인 논의는 엄정하고 방대한 사료 연구와 학문적 교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축제 현장에서 무작정 뛰어들어 제 목소리만 높였고 기본적인 규범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건 수많은 조롱과 분노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국에 갈 일이 생긴다면 저는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훨씬 더 성숙한 태도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 나라의 공공장소 예절과 규칙을 존중해야 하고 제가 역사적 주장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논문이나 발표 등으로 제시하고 반박을 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억지와 감정만 앞세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논개와 김시민에 대해서도 저는 연구자답게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조사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명나라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에 중국 통치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아니면 한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엄연히 조선 땅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학계의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지난번처럼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참담한 망신을 당하고 말겠지요. 결국 이번 진주 여행은 제게 극심한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논개제 현장에 가서 저는 개박살을 낼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크게 망신을 당하고 허둥지둥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를 주도하던 축제 관계자들이 저를 강제 퇴장시키다시피 했고 경찰에서도 경고를 해서 저는 부랴부랴
귀국 항공편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아무것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이 기억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 기록이나 정밀 설계는 일본이 우회 아닌가요? 한국은 속도에만 치중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한국은 어차피 곧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디트리 베르너라고 합니다.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기계공학과 교통시스템을 전공한 뒤 철도 연구에 몸담아 왔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독일이야말로 철도의 종주국이며 유럽에서 ICE 기술로 세계적 위상을 구축했다고 믿어왔습니다. 스스로도 독일을 능가하는 철도 기술 국가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신칸센이 오래전부터 안전성과 정시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크게 위협적이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해 주변 연구자들 역시 유럽 특히 독일, 프랑스, 일본이 세계 철도를 양분했고 나머지 국가는 뒤따라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학회 발표나 국제 저널에서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한국, 일본 기술을 모방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수준 아닌가 싶었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전 저는 독일 국립교통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한국 열차 관련 발표를 접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KTX가 이미 시속 300km 이상을 상용으로 달리고 추후에는 400km대까지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일본 신칸센도 가능하니 별다를 게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발표 슬라이드에 AI 기반 열차 운행과 실시간 장애 예측이라는 문구가 떠 있어도 글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쳐도 아직은 먼 이야기이겠지라고 넘겼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별 다른 감흥이 없었고 일본 신칸센을 토대로 겨우겨우 따라온 수준이 아닌가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주변 독일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한국이 참 열심히는 하는 것 같지만 아직 프랑스 TGV나 독일 ICE를 뛰어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석자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철도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프랑스 동료 자크 듀랑 교수가 요새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한국 열차 기술에 대한 다큐가 방영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꼭 한번 보라며 영상을 USB에 담아 건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큐를 재생해보았더니 한국의 KTX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에서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극한의 사막 기후와 50도가 넘는 고온 등으로 건설 난도가 높아 기존에는 프랑스 떼제베나 일본 신칸센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우디 정부가 선택한 건 한국 KTX였고 그 이유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내열압금, 레일, AI 기반 모래 제거 시스템, 그리고 최대 시속 42만 430km까지 대처 가능한 전력 공조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다큐 진행자가 프랑스가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앞으로 철도 수출 시장에서 급속히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한국이 이미 프랑스, 떼제베의 기술을 뛰어넘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 영상을 보며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큐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제시했고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도저히 단순한 과장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일본 프랑스를 넘어서는 철도 기술을 확보했단 말인가라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마침 독일에 돌아온 뒤 한 세미나에서 만난 일본인 연구자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한국은 근본이 없는 후발주자일 뿐이니 대단치 않다. 신칸센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본 측의 태도를 보면 한국을 과소평가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살짝 묻어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제게 한국 관련 소식이 자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학 저널에 실린 기사, 유럽 철도연합이 발행한 리포트 등 곳곳에서 한국 KTX가 새로운 수주를 따냈다. 한국이 AI 기반 자율주행, 전동차를 시범 운행 중 같은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객관적 근거를 모으기 위해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KTX, AI, 철도 등의 키워드로 논문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KTX 열차가 배차 간격을
AI로 최적화해 기존 대비 지열률 30% 이상 감소, 극한 기온 50도 이상 환경 테스트에서 놀라운 성공률 달성 등의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은 일본을 흉내내는 수준이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다큐멘터리와 각종 논문, 학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한국이 단순한 후발 모방자가 아니라 이미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자기들만의 속도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즉에 유럽과 일본을 초월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전문가도 꽤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솔직히 불안해졌습니다. 독일은 전통적 강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프랑스가 저렇게 위기를 느끼고 일본이 불안감을 드러내는 걸 보면 우리 독일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정말로 한국이 유럽 기술을 넘어서 그저 다듬는 단계에 들어섰다면 이건 그야말로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재앙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한국국책철도연구기관에서 제게 초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연구해 오신 고속철 안전 시스템, 기계 설계, AI 알고리즘을 저희와 함께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단연간의 자문 계약, 연구비 보조, 주거 지원 등 파격적 조건이 담겨 있었고 한국 현지에서 장기간 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이미 독일에서 연구 환경이 편하고 굳이 동양 문화권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저 무의식 속에서는 한국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아류이고 고속 성장 중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다큐와 각종 기사를 다시금 떠올리니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이들이 정말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독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해야 할 터였고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아내와 가족도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제 열의에 못 이겨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몇몇 일본인 연구자들과 마주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 자리에서 일본 철도기술사인 오카무라라는 분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왜 한국에 가시려 합니까? 아직도 한국은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할 정도로 미숙한 나라입니다. 교수님처럼 명망 있는 분이 굳이 개발도상국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여러 국제 리포트에서 한국이 사우디 동남아 유럽 일부 지역까지 수주를 확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카무라의 발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이 미숙하다 생각하십니까?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을 큰 위협으로 본다던데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본 기술이 압도적이었던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갑자기 앞설 수 있겠습니까? 다 허풍입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나오니 한국에서 제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일본인들이 말한 대로 허풍일까? 아니면 프랑스 다큐와 논문들처럼 이미 전 세계를 석권할 만한 기술을 가진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가슴 한구석엔 혹시 진짜로 한국이 모든 걸 일본 유럽보다 뛰어넘었다면 우리 독일 기술도 상당히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심 같은 것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인프라부터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디지털화 자동화되어 있었고 수화물 처리 과정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돌아가 보였습니다. 환영을 나온 한국 연구원들은 제게 간단한 교통카드나 앱 설치를 안내했는데 지하철이나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늘고 있지만 여기처럼 대중교통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은 처음 봐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푼 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KTX를 운용하는 주 터미널 중 하나인 서울역이었습니다. 연구소 측이 열차 시승 일정을 마련해줬고 저는 KTX선이라 불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대략 300km 구간을 경험했습니다. 시속 300km 안팎으로 달리는데도 소음이 생각보다 덜했고 좌석마다 충전 단자와 Wi-Fi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혀 놀라웠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원하시면 시속 320km 이상 달리는 구간의 승차감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독일의 ICE도 빠르지만 이 정도 정숙함과 안정성은 꽤 인상적이군요라는 말을 무심코 뱉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소에 가서 KTX 후속 모델 개발과
AI 관제 시스템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여러 모듈을 시뮬레이션하는 광활한 연구실이 있었고, 거대한 모니터에 열차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제가 이 정보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라고 묻자 담당 엔지니어가 AI가 실시간으로 선로 상태와 기상 변화, 승객 수를 분석해 배차 간격을 자동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우회나 감속을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인근 차량과도 정보를 교환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경악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일부 구간에서 자동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구소 직원은 우리는 이미 이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노선과 동남아시안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모래 폭풍, 고온 문제도 AI가 예측해 대응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일본이나 유럽이 사실상 뒤처져 있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연구자들은 제게 KTX 신형 모델 가칭 KTX3 또는 KTX 핸드라고 불리는 열차의 내부 설계안을 보여줬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 내열압금 사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차륜과 대차 구조, 하부 공기역학 개선, 완전 무인 운행 모드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독일에서 논의하는 차세대 IC 컨셉도 이런 정도의 혁신성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상용화할지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한국은 이미 시제품 단계까지 왔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연구원들이 시연 영상을 보여줬는데 극한 기온 시뮬레이션 섭씨 55도에서도 엔진과 냉각 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모래가 레일 위로 쌓여도 자동 센서와 로봇팔이 레일을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쯤 되니 이들은 이미 단순히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잡는 단계를 넘어 한 발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자리에서 한국 측 관계자는 사실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의 기술 선두주자였던 건 맞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그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저는 약간의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유럽 및 일본 기술을 이미 뛰어넘었고 이제 미세 조정과 적용 범위 확장만 남은 상태라면 철도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겠구나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괜히 프랑스 다큐에서 망국이라는 자극적 표현이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한국에서 일정 부분 협업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일본 연구계에도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어느 온라인 세미나에서 제가 패널로 초대되자 일본인 연구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독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이 정말 일본 수준을 능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기술은 대부분 일본 것을 베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직접 본 그대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리 생각했지만 막상 와서 살펴보니 한국은 이미 독자 노선을 구축했고 AI 무인허극한 기후 대응과 첨단 분야에서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보다 앞서는 부분이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분위기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더니 일본 측 엔지니어 한 분이 언짢은 표정으로 그래도 안전 기록이나 정밀 설계는 신칸센이 우위 아닌가요? 한국은 속도에만 치중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한국이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서 증명해 보였고 사고율 자료도 다른 국가와 큰 차이 없이 안정적이다. 더 자세한 통계를 찾아보길 권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측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점점 줄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어차피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폄하했지만 적어도 제가 본 한국 현장은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여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510년 내에 일본이 고속철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과거 신칸센 영광을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거침없이 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흐른 시점, 저는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실제 테스트 운행에 참여했습니다. 아직 일반 공개되지 않은 시험 노선이었고 무인 시범 운행을 하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시속 33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면서도 AI가 선로 상황과 지상 변화를 실시간 분석해 필요하면 자동 감속이나 노선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 없이도 이렇게 부드럽게 달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감탄했습니다. 한편 제가 독일에서 연구하던 안전 이중화 알고리즘 역시 여기 시스템에 접목했는데
한국 측은 그걸 단 몇 주 만에 재구축해 고도화시켰습니다. 그 속도를 보고 이 나라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흡수력과 실행력이 무서울 정도다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이미 유럽과 일본 기술을 뛰어넘고 다듬는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사우디 노선과 동남아 프로젝트 상황도 수시로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이 건설 인프라와 철도 시스템을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면서 공사 기간과 비용을 경쟁국들보다 훨씬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 모래, 고온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갖춰 사우디 측으로부터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칸센은 아직도 완공 시점을 89년 후로 잡지만 한국 컨소시엄은 6년 내 준공을 약속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다 보니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모델이나 계획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솔직히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라 자부해온 기술이 어느새 이렇게 뒤처져 있을 줄이야라는 허탈함과 동시에 이것이 곧 미래의 철도구나라는 강렬한 깨달음이 공존했습니다. 가끔 독일의 동료 연구자들과 화상 회의를 하면 그들은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특히 AI와 융합된 철도 기술, 극한기후 대응력에서 이미 우리와 격차가 벌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래도 독일이 오래 쌓아온 정밀성과 안전 설계는 한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걸이라고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따라온 게 아니라 더 발전시켜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유럽이 우리는 역사와 전통, 과거의 업적이 있다는 자부심에 갇혀있는 사이 한국이 공격적으로 혁신하며 포지션을 바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미래를 예측하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과연 이 뒤처진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까? 한국의 기세를 볼 때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들려오는 일본 소식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신칸센이 세계 철도의 표준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서 입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린다, AI 적용이 미흡하다, 기술이 보수적이다 등 부정적 평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일본 철도 관련 기업들이 고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떼제베의 영광을 오래전부터 자랑해왔지만 사우디 수주에서 한국에 밀린 사례 이후로 더는 큰 소리내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다만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최소한 한국으로부터 배우자라는 제스처를 내보이는 편이라 일본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다 기회를 놓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독일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ICE가 정시에 운행되는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최근 지연 문제나 노후 인프라로 비판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도 AI 기반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법규나 절차적 장벽이 높아 속도가 느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510년 뒤에는 한국과 기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1년 남짓 협업을 해왔고 곧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통연구소와 한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저는 양쪽을 오가며 자문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한국 측이 가진 기술력과 실행력이 제게 큰 인상을 남겼고 동시에 독일도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움직여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글 서두에서 밝힌 대로 처음엔 한국 철도 기술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본 기술을 살짝 개선한 수준이겠지. 유럽이 수백 년 쌓아 올린 기계공학 노하우를 어찌 따라오겠나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이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일본 수준에 맞춰 오는 단계를 넘어 그들을 앞질러 더 높은 레벨의 혁신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우디, 동남아,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까지 한국의 인프라를 원하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한국 기술자들은 기민함, 도전 정신, 그리고 국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모두 결합해 한층 완성된 형태의 고속철 시스템을 구축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빠른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 자동화 무인 운행극한 환경 대응 유지 보수 최적화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여서
더 이상 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학자들은 아직도 한국은 근본이 없다거나 언젠가 한계가 올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현장에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일본이 구시대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장에서 밀려나는 조짐이 뚜렷했습니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10년 후쯤에는 일본 신칸센이 세계 시장에서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느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국의 철도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는 사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다큐에서 봤던 표현처럼 두려울 정도로 빠르고 과감한 기조가 실제로 체감됩니다. 저는 전통적 강국이었던 독일이나 일본이 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훨씬 더 대담한 개방과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한국의 철도 기술을 처음 무시했던 제가 점차 그 위력을 깨닫고 직접 협업한 뒤 겪은 충격과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해 이미 세계 곳곳에서 한국이 우수한 열차 기술로 경쟁자들을 넘어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한국은 이미 유럽과 일본이 구축한 옛 기술을 뛰어넘어 그저 다듬어가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제게는 솔직히 무섭고도 경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무언가가 앞으로 전 세계 철도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독일에 돌아가 이 경험을 동료들에게 상세히 전달하려 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한국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안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을 했지만 현장을 본 이상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기술 역량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실제 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완성되어 있을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지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때 누구나 철도라면 독일, 일본, 프랑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철도라면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가 성큼 도래한 것 같아서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